일본이 8천억 엔을 쏟아부은 스포츠 과학 시스템이 밀라노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6개국이 일본의 AI 훈련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어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120억 엔을 들여 만든 선수 식당은 텅 비었고 한국관 앞에는 2,800명이 줄을 섰습니다. IOC마저 한국어의 과학적 우수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이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단언컨대 일본 스포츠 과학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한 팩트였습니다. 8천억 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이 스포츠 과학에 쏟아부은 투자액입니다. 국립스포츠과학센터 38개 연구실, AI 기반 실시간 동작 분석 시스템, 선수 한 명당 연간 3,800만 엔의 맞춤형 지원,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시스템을 저는 직접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시스템이 밀라노에서 산산조각 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라면 한 박스에 말입니다. 제 이름은 카네다 마사히로. 올해 63세. 일본 스포츠청 전 장관이자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단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체육관료로서 35년, 일본 스포츠의 심장부에서 살아온 인간입니다. 아테네에서 베이징까지, 런던에서 리우까지 저는 일본 선수단이 세계와 겨루는 현장에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말리는 판정 시비 한가운데서, 때로는 선수들의 눈물겨운 승리 뒤에서 말입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만큼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쿄 이후 8천억 엔을 쏟아부은 일본의 새로운 스포츠 과학 시스템. 그 첫 번째 성적표가 바로 이번 대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본 스포츠청의 현 장관인 후배 미야자키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밀라노 가서 현장 점검 좀 하겠다고요. 후배는 선배님이 오시면 든든하겠다며 VIP 시찰 자격을 바로 발급해 주더군요. 나리타 공항 라운지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선수단의 컨디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수면의 질, 근육 피로도, 체지 박률까지 38개 연구실에서 뽑아낸 데이터가 선수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힘이지. 한국처럼 근성 하나로 버티는 시대는 끝났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스포츠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들은 메달을 딸 줄 압니다. 쇼트트랙 같은 종목에서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라 집념이에요. 선수 개인의 희생과 악에 바친 투지로 얻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정신력이죠. 그런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천장에 부딪힐 겁니다. 반면 일본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선수가 바뀌어도, 감독이 바뀌어도 돌아가는 구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메달을 따는 구조. 그게 8천억 엔의 가치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 뒤면 밀라노입니다.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시스템의 성과를 확인하고 귀국 후 체육위원회에 보고서를 쓴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일본 스포츠 과학 시스템, 밀라노에서 그 진가를 증명하다. 하지만 밀라노에서 실제로 제가 쓰게 될 보고서의 제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은 치욕과 경탄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습니다. 유럽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꽂힌 건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올림픽 환영 메시지가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갈아 뜨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죠. 그런데 네 번째 언어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한글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다음에 한국어라니.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가 네 번째 표시 언어라는 사실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공항 곳곳이 한글 천지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조끼에도 한글이 적혀 있고
안내 데스크에는 한국어 가능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금발의 이탈리아 청년이 지나가는 동양인에게 안녕하세요. 올림픽 보러 오셨어요 하고 한국어로 말을 거는 광경까지 목격했습니다. 고작 한류 열풍이겠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에 빠져서 한국어 인사 정도 따라하는 건 도쿄에서도 봤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은퇴하면 금방 사그라들 불꽃이에요. 그런 거 품성 유행에 올림픽 조직위가 한글 간판을 세워주는 건 좀 과하다 싶었지만 개최국이 관광 수입 욕심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중 나온 일본 올림픽위원회 밀라노 사무소 직원 오자키 군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자키 군은 제 후임 세대의 젊은 관료였습니다. 차가 시내로 진입하자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오모 광장 방면 도로 양쪽에 걸린 올림픽 배너들. 이탈리아 3색기와 오륜기 사이사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위가 참가국 국기를 걸어놓은 건 당연하지만 태극기의 비율이 유독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오자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좀 많지 않느냐고요. 오자키는 핸들을 잡은 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밀라노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수 성적이 아니라 문화적 점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내 식당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화적 점령이라. 과장이 심하군. 저는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불쾌감을 삼켰습니다. 밀라노 시민들이 태극기 머플러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팬덤 따위를 분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 아이디를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차가운 산악 공기와 함께 익숙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이 공기를 압니다. 승부의 냄새, 금메달의 압력, 선수촌 특유의 팽팽한 에너지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더군요. 은퇴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본 선수단 숙소동은 C동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에 일장기가 단정하게 걸려 있고 벽에는 선수 명단과 훈련 스케줄이 빼곡히 적힌 보드가 있었습니다. 정돈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게 일본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용 라운지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각 종목별 훈련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영양 보충 음료가 냉장고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훈련 시간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오자키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현재 오전 훈련 세션 중입니다. 쇼트트랙 팀이 메인 링크에서 훈련 중이고 스피드 스케이팅 팀은 보조 링크에 있습니다. 좋아. 쇼트트랙 훈련장부터 가보자. 저는 재킷을 여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라운지를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우리 스태프 한 명이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식품영양팀의 하야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영양사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장관님,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야시는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선수 동선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선수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다카하시, 노르딕 복합의 이토, 컬링의 사토. 이 세 명의 위치가 지금 일본 숙소에도 훈련장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부상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의무실을 먼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의무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관님, GPS 위치가 이상한 곳을 찍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핀이 모두 같은 위치에 몰려 있었습니다. 선수촌 B동 1층. 그곳은 일본 숙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B동 1층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팀 코리아 라운지. 한국관이라고요. 제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본 선수 3명이 한국관에 있다. 이 한 문장이 머릿속을 쿵하고 때렸습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GPS 오류일 수 있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B동으로 향했습니다. B동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맵고 자극적이고 동시에 군침이 도는 묘한 향기.
마늘이 기름에 볶아지는 냄새 같기도 하고 고춧가루가 끓는 국물에 녹아드는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복도 전체가 그 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위장이 반사적으로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건너뛴 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팀 코리아 라운지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점퍼를 입은 체격 좋은 남자, 노르웨이 국기가 새겨진 모자를 쓴 여자, 심지어 개최국 이탈리아 유니폼을 걸친 선수까지 각국 선수들이 뒤섞여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도쿄 츠키지 시장 새벽 참치 경매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이탈리아 현지 자원봉사자가 문지기처럼 서 있었습니다. 완장을 차고 클립보드를 든 채 근엄한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있더군요. 앞에 서 있던 미국 남자 선수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세상에, 미국인이 한국식 식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발음이 제법 정확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좋아. 들어가도 좋다. 단, 국물은 남기지 마라. 저는 기자 신분증이 아니라 VIP 시찰 배지를 들이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살짝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안에 일본 분들 벌써 계시던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라운지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축제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넓은 공간에 긴 테이블이 여럿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의 컵라면 용기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즉석밥, 붉은 김치통, 그리고 두꺼운 햄과 소시지까지. 한쪽 벽면에는 대형 냄비 서너 개가 걸려 있었고 국자를 든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부지런히 무언가를 퍼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저희 시선이 멈춘 곳, 구석 테이블에 일본 유니폼 세 벌이 보였습니다. 다카하시, 이토, 사토. 우리 선수 3명이 빨간 컵라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면을 건져 올리며 후루룩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토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밥 위에 올리고 있었으며 사토는 이마에 땀을 줄줄 흘리며 검은색 봉지에 매운 볶음면과 사투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코끝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올랐습니다. 너희들. 제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선수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다카하시가 면을 입에 문 채 굳어버렸고 이토는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사토만이 입안에 든 면을 황급히 삼키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네다 장관님. 왜 여기에 있느냐? 훈련은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선수단 식당에 영양사가 12명이나 대기하고 있는 거 모르느냐? 여기서 이런 정크푸드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제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다카하시가 라면 용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사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풀립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매운맛이 목을 타고 위장을 지나 허리까지 닿으면 아침 훈련에서 쌓인 근육 뭉침이 녹는 기분이에요. 일본 식당의 단백질 쉐이크보다 이 한 그릇이 훨씬 낫습니다. 사토는 말하면서도 은근슬쩍 봉지면을 한 젓가락 더 입에 넣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표팀 선수가 장관 앞에서 한국 라면이 일본 영양 시스템보다 낫다고 공언한 겁니다. 8천억 엔짜리 시스템이 한국 편의점 라면한테 진다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이건 컨디션 관리 규정 위반이다. 세타 즉시 일본 숙소로 복귀해라. 저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세 선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카하시가 마지막으로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토가 김치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는 걸 본체 만체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데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도 하나 드시고 가세요. 배고프시죠? 한국어였지만 뉘앙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자키가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시 그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맵고 달콤하고 자극적인 향기. 비어있는 위장이 다시 한번 반항하듯 소리를 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
선수 몇 명이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는 건 관리 소홀이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된다. 오자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선수단 식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요. 한국관 출입은 금지다. 오자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사토가 했던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 한 그릇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영역이었습니다. 선수가 자기 몸으로 느낀 걸 데이터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감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훈련장에 가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다. 그곳은 라면 냄새 따위는 통하지 않는 얼음과 과학의 영역이니까.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그 냉혹한 세계에서는 오직 시스템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빙상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하게 될 광경은 한국관에서의 충격 따위는 가벼운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과학이라는 성벽. 그 성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은 미사일도 대포도 아닌 짧고 강한 두 글자의 한국어 한마디였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장은 선수촌에서 셔틀버스로 7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밀라노 교외에 새로 지은 빙상센터였는데 바깥에서 보면 거대한 은색 우주선 같았습니다. 저는 VIP 시찰 배지를 목에 걸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선수촌에서의 불쾌한 기억을 지우려면 차갑고 명확한 얼음의 세계가 필요했습니다. 훈련장 내부는 서늘했습니다. 영하 5도의 공기가 폐를 찔렀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날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지. 라면 냄새 따위가 아니라 이 서늘한 금속 소리가 진짜 승부의 언어입니다. 관람석 상단에 자리를 잡고 링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팀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인데 지금은 오전 세션이라 캐나다와 네덜란드 팀이 링크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장신의 선수 4명이 트랙을 돌고 있었고 트랙 바깥 코치석에는 두툼한 패딩을 입은 코치가 초시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헤드셋을 집어들어 통역 채널을 맞췄습니다. 네덜란드어 채널의 주파수를 돌렸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주파수가 잘못된 건지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그때 링크 위에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선두 그룹이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두 번째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첫 번째 선수와 엉킬 뻔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죠. 코치가 벌떡 일어나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어. 안으로. 지금. 네덜란드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짧고 강렬한 파열음. 한 음절, 두 음절 단위로 끊어지는 명확한 발성. 저는 헤드셋을 벗어 던졌습니다. 기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통역 채널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게 당연했습니다. 코치가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벌려. 뒤에서부터. 그렇지. 좋아.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네덜란드 코치가 네덜란드 선수들에게 한국어로 훈련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코치의 입모양은 분명했고 선수들은 마치 모국어를 듣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밀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수의 팔이 앞으로 뻗었습니다. 벌려라는 지시의 대열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그 반응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소리와 동작 사이에 사고 과정이 생략된 것처럼 명령이 곧바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편 코치석에서는 캐나다 팀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마 캐나다까지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캐나다 코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도 같았습니다. 꽉 잡아. 버텨. 지금이야. 한국어였습니다. 캐나다 코치가 캐나다 선수에게 한국어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에 앉은 저희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코치들이 링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네덜란드 코치에게 다가갔습니다. VIP 배지를 보여주며
일본 스포츠청 관계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방금 훈련 중에 쓰신 언어가 한국어 아닙니까? 왜 한국어를 씁니까? 네덜란드 코치 반덴 베르크는 수건으로 목에 땀을 닦으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걸 모르셨어요? 지금 빙상 종목에서 한국어는 표준 전술 언어가 됐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표준 전술 언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겁니까? 코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효율성 때문이에요. 한국어 명령은 짧습니다. 영어로 푸시 히즈 인사이드 나우라고 하면 5음절이에요. 한국어로는 미러 안으로 지금 3음절이면 끝납니다. 빙판 위에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쇼트트랙에서 0.1초는 스케이트 날 반개 차이입니다. 코치 지시가 0.3초 빨라지면 금메달이 바뀔 수 있어요. 0.3초. 그 숫자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건 체감일 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과학적 근거요? 데이터가 있죠. 노르웨이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실험한 거 못 보셨어요? 8개국 선수 대상 뇌파 반응 실험입니다. 캐나다 빙상연맹이 그 데이터 보고 공식적으로 한국어 훈련 용어를 도입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6개월 먼저 바꿨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체감이 아니라 데이터라고요. 뇌파 실험이라고요. 일본이 5년간 AI로 분석하고 최적화한 시스템과 같은 과학의 영역에서 한국어가 이미 검증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덴 베르크 코치가 떠나고 저는 텅 빈 관람석에 홀로 남았습니다. 빙판 위에서는 정빙차가 천천히 얼음을 갈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빙삭 소리가 텅 빈 경기장에 메아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자존심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소의 데이터. 그걸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이니 심리적 효과니 하는 변명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프레스 센터 쪽에 각국 스포츠 과학팀의 브리핑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팀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다음 훈련을 위해 링크에 들어서는 선수들의 스케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타. 밀어. 좋아. 또 한국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 팀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레스 센터는 선수촌 서쪽 끝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노트북이 뿜어내는 열기와 키보드 타건음이 뒤섞여 마치 거대한 벌집 안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노르웨이 스포츠과학연구소 브리핑룸 위치를 물었습니다. 3층 회의실 B.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복도에 각국 연구팀의 임시 사무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팀의 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은발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슴에 노르웨이 올림픽 위원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에릭 한센 노르웨이 스포츠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스포츠청 전 장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빙상 종목에서의 언어 반응 실험에 관해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박사는 눈을 빛내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카네다 장관님이시군요. 도쿄 올림픽 때 일본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읽은 적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가 있어요. 그는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켜고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뇌파 측정 데이터가 가득 찼습니다. 지난 14개월간 8개국 빙상 선수 12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출발 신호, 전술 지시, 위급 상황 명령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5개 언어로 각각 들려주고 뇌파 반응 속도와 근육 반응 시간을 측정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그래프의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5개의 색깔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빨간색 막대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확연히 짧았습니다. 이게 한국어입니다. 영어 대비 평균 0.4초, 최대 0.6초까지 반응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일본어 대비로는 평균 0.35초 차이였습니다. 0.4초. 빙상 경기에서 0.4초는 100m 트랙 기준으로 스케이트 날 2개 반 차이입니다. 결승선에서 금메달과 5위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한국어에 무슨 특별한 게 있다는 겁니까? 한센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의 음성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어 명령어 대부분이 파열음과 경음으로 시작해요. 밀어의 미음, 비켜의 바, 꽉의 타이티. 이 소리들은 청각 피지를 강하게 타격합니다. 영어의 부드러운 자음과는 뇌에 꽂히는 각도 자체가 달라요. 그는 다른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뇌파를 시각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선수에게 한국어 명령을 들려주는 순간,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붉게 활성화되며 폭발하듯 번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어 명령을 들려줬을 때는 같은 부위가 천천히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반응의 강도와 속도가 육안으로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영어로는 you push him inside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를 다 넣어야 하지만 한국어로는 밀어 한마디면 끝이에요. 정보 처리 단계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뇌의 부하를 줄여주는 언어. 진화론적으로도 완벽한 전투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전투 언어. 그 단어가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일본이 5년간 수천억 엔을 쏟아부어 만든 AI 분석 시스템. 선수의 동작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고 최적의 훈련 루틴을 계산하는 첨단 장비. 그 모든 것이 추구한 목표가 반응 속도 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그걸 소리 하나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 빙상계에서 한국어가 쓰이는 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한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과학적 선택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를 근거로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어 전술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 미국과 독일도 검토를 시작했고요. 밀라노 빙상센터에서 한국어가 안 들리는 훈련장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6개국이 공식 도입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은 그 6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어 데이터는 어땠습니까? 물어놓고 후회했습니다. 답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샘 박사는 가차 없었습니다. 일본어는 영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어보다 0.35초 느렸어요. 일본어도 파열음이 있긴 하지만 어미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5세의 요시 같은 조사가 붙으면서 정보 처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한국어의 미러와 일본어의 오세가 같은 의미인데 음절수가 2배로 차이납니다. 0.35초. 그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느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차이의 원인이 언어의 구조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장비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샘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어 간판을 보고 한류 유행이라고 비웃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한국어를 하는 걸 보고 주대없는 이탈리아인이라고 경멸했던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의 뒤에는 매파로 증명된 과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좋다. 빙판 위에서 한국어가 효율적인 건 인정하겠다. 과학 데이터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빙상 종목이라는 특수 환경에서의 이야기다. 언어 하나가 올림픽 전체를 지배한다는 건 과장이다. 저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8천억 엔 중 상당액을 투자한 선수 영양관리 시스템, 120억 엔을 들여 개발한 맞춤형 식단 프로그램. 그것만큼은 한국 라면 따위에 진리 없습니다. 저는 선수촌 식당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수촌 식당 구역은 A동과 B동 사이 연결 통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공식 메인 다이닝홀이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각국 선수단의 개별 식당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일본 선수단 전용 식당 재팬 다이닝은 A동 1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20개, 벽면의 대형 메뉴판에는 선수, 개인별 맞춤 칼로리와 영양소 배합이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12명의 전담 영양사가 흰 가운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죠. 식재료는 일본에서 직공수한 최고급 쌀, 제철 생선, 유기농 채소가 냉장고에 빼곡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한복판인데 식탁 20개 중 사용 중인 건 3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테이블은 영양사들이 자기네끼리 식사하는 거였고 나머지 2테이블에 앉은 선수는 총 4명. 전체 일본 선수단 96명 중 4명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일본 영양팀 총책임자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시작 이후 일본 식당 이용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개막일에는 80명 이상 왔었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15명도 안 옵니다. 96명 중 15명이라고요. 이용률 16%도 안 되는 겁니까? 나카무라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선수별 식사 기록 데이터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어디서 먹고 있습니까? 나카무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국관입니다. 67%의 선수가 한국관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 메인 다이닝홀이나 이탈리아관을 이용하고요. 67%. 일본 선수 3명 중 2명이 일본 식당을 버리고 한국관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20억 엔을 들여 개발한 영양 시스템이 한국의 라면과 김치한테 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카무라를 데리고 한국관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비교해 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관에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비동 1층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아침과 같은 냄새가 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 기름에 지글거리는 소시지 냄새,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캡사이신의 매운 향. 복도 벽에 기대 서 있으면 냄새만으로도 위장이 반란을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한국관 앞에 대기줄은 아침보다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오자키가 세어보니 줄에 선 인원만 120명이 넘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45분. 그 줄에 서 있는 선수들의 국적을 확인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개최국 이탈리아까지. 하지만 가장 치욕적이었던 건 줄 한가운데 일본 유니폼이 대여섯 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출입 금지를 지시했는데 벌써 또 와 있다니. 하지만 지금 그들을 끌어내는 건 더 큰 망신이 될 터였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 장관이 자국 선수를 잡아가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줄 끝에 섰습니다. 나카무라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장관님, 여기 서시게요? 적을 알아야 이기지 않겠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5분을 기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의 한국과는 아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열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켜 천장에 수증기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대형 냄비 5개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는 즉석밥 박스가 팔레트째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컵라면, 검은색 봉지라면, 초록색 봉지라면이 종류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김치통 옆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까지 4종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양사 나카무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국관의 메뉴를 분석하는 중이었죠. 라면, 즉석밥, 김치, 햄, 소시지, 삼각김밥. 그의 입장에서 보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에 나트륨 과다의 합성 조미료까지.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낙제입니다. 나카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맞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식단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학적으로 낙제인 식단 앞에서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면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고통과 쾌감이 동시에 번지는 묘한 것이었습니다.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캐나다 봅슬레이 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덩치가 곤만한 그들이 빨간 컵라면을 앞에 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면을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등이 뜨거워지면서 허리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야. 물리치료 2시간보다 이 한 그릇이 낫다니까.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땀을 닦았습니다. 캡사이신이 혈류를 촉진하는 건 의학적 사실이잖아. 거기에 이 발효 채소가 장내 환경을 바꿔줘. 솔직히 이거 먹고 나서 아침 훈련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 캡사이신의 혈류 촉진 효과, 발효식품의 장내 환경 개선.
영양사 나카무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캡사이신과 유산균의 효과는 이미 논문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는 걸요. 저는 주방 쪽을 봤습니다.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큰 냄비에서 국물을 저으며 한 분은 즉석밥을 까서 접시에 올리고 있었죠. 땀에 젖은 앞치마, 붉어진 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 12명의 일본 영양사가 첨단 장비와 함께 텅 빈 식당을 지키는 동안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전 세계 선수 2,800명의 위장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유니폼을 입은 프랑스 여자 선수가 접시를 들고 주방 앞에 서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김치도 주세요. 많이요. 이모님이라고 불린 한국 아주머니가 웃으며 배추김치를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아이고 예쁘니 또 왔네. 많이 먹고 힘내라. 프랑스 선수는 김치를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다이어트에 목숨을 거는 피겨 선수가 김치를 달라고 조르는 광경이라니.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나카무라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영양학적으로 반박은 가능합니다. 나트륨 과다, 칼로리 불균형, 첨가물 문제. 하지만 선수들이 선택한 건 영양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몸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체감. 그걸 데이터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나카무라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편인 영양사마저 항복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120억 엔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던 책임자가요. 한국관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콧 속에는 여전히 매콤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장이 또 한 번 소리를 냈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제 몸이 적에게 항복하려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자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식사를 안 하셨는데 일본 식당에서라도 드시겠습니까? 됐다. 식욕 없다.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식당의 완벽한 영양식단도 한국관의 라면도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다른 하나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다른 걸 확인하자. 저에게 아직 하나 남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투자한 건 영양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각국 코치를 대상으로 한 일본 스포츠 과학 세미나 프로그램. 일본의 AI 분석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교류 프로그램이 선수촌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일 겁니다. 그곳으로 가면 일본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 스포츠 과학 세미나룸이 있는 이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2층 일본 스포츠 과학 교류센터. 도쿄 이후 일본이 아시아 스포츠 과학의 허브를 자처하며 만든 공간입니다. 80석 규모의 세미나실에 최신 프로젝터와 AI 모션 분석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일본 스포츠 과학의 성과를 보여주는 패널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자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프로젝터 화면에는 일본의 빙상 트레이닝 기술이라는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석의 의자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발표대 앞에 일본 스포츠과학센터의 연구원 한 명이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는데 이름표에 후지모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자가 0명입니다. 0명이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전 등록은 몇 명이었습니까? 28명이 등록했습니다. 캐나다 8명, 미국 6명, 독일 5명, 기타 9명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28명이 등록하고 한 명도 안 왔다니. 저는 빈 의자들을 둘러보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후지모토 연구원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비동에서 한국관 주최로 한국어 스포츠 용어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예요. 코치들이 전부 거기로 갔습니다. 한국어 스포츠 용어 워크숍이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억 엔을 들여 만든 AI 분석, 세미나보다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치는 워크숍에 세계 코치들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후지모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비동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B동 1층 다목적실. 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넘쳐흘러 복도까지 서 있었습니다. 87명. 각국 코치와 스태프 87명이 한국어 스포츠 용어를 배우기 위해 모인 겁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코치 스태프 2명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큼직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밀어, 비켜, 타, 꽉, 버텨, 좋아, 지금. 한국 코치가 하나씩 발음하면 87명이 따라 읽었습니다. 거대한 합창이었죠. 각국 코치들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밀어, 미, 이, 러. 아닙니다. 한 번에. 밀어, 밀어. 아, 좀 더 세게. 배에서 소리를 올려요. 밀어, 밀어. 각국 코치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학습이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저 안에 일본 코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벌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IOC 공식 뉴스레터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IOC 과학위원회 긴급 브리핑. 한국어의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가치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IOC가 움직였습니다. 개별 국가 코치들이 알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 자체가 한국어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프레스 센터의 대강당으로 뛰다시피 갔습니다. 대강당은 이미 기자와 관계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뒷줄에 서서 숨을 고르며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IOC 과학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관찰된 한국어의 스포츠 현장 활용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르웨이 스포츠과학연구소, 캐나다 빙상연맹,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의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은 기존 어떤 공식 언어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위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IOC는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한국어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완벽한 과학입니다. 완벽한 과학. 그 말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대강당을 빠져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카네다 요시오, 일본 문부성 체육국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제가 체육관료의 길을 걷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스포츠청에 첫 발령을 받던 날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마사히로,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느닷없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만 해도 한국 스포츠는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일본 관료들 사이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88년 서울 올림픽 시찰 갔을 때 만난 한국 체육 관료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지.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 뭐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민족입니다. 당신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시스템은 바뀌지만 문화는 남습니다. 그러니 두고 보십시오. 30년 전 아버지의 경고. 저는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었습니다. 문화로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올림픽이 아니라 축제지. 그렇게 비웃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라노에서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 예언의 실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스포츠 과학이 되었고 김치와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컨디션 관리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8천억 엔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버지가 경고하셨던 그것이 지금 밀라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항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다고 해서 일본 스포츠청의 전 장관으로서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저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의 자존심. 일장기를 달고 빙판에 서는 96명의 전사들. 그들만큼은 시스템을 믿고 일본의 방식으로 싸울 겁니다. 한국어 따위에 기대지 않고요. 저는 눈을 뜨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선수단 전체 미팅을 소집하겠다. 흔들리는 선수들을 바로잡고 일본의 길을 재확인시키겠다. 오자키에게 연락해 미팅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선수촌 복도에서 한 장면을 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아버지의 기억보다도 더 깊이, 더 아프게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소집한 미팅에서 벌어질 일은 제 35년. 관료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보루. 그것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밀라노의 밤하늘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목격한 장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선수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내일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대부분 방에 들어간 시간이었죠. 저는 시동 일본 숙소로 향하는 연결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달깍달깍 울리는 텅 빈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동과 시동 사이 중간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옆 작은 공간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 불빛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유니폼이었습니다. 쇼트트랙 팀의 에이스 와타나베였습니다. 이번 대회 1500m 금메달 유력 후보. 일본이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였죠. 그 와타나베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밀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타나베는 스마트폰에 한국어 발음 영상을 틀어놓고 혼자서 한국어 훈련 용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비상구 옆에서 몰래요.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숨어서요. 꽉. 버텨. 지금. 한 음절 한 음절을 반복할 때마다 와타나베의 입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어에 없는 받침을 만들어내느라 혀가 꼬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같은 단어를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에이스가 한밤중에 숨어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박함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은 선수의 순수한 욕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답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와타나베가 알아차리지 못하게요.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일본 선수단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C동 3층 회의실에 선수 96명, 코치 24명, 스태프 38명이 모였습니다. 제 앞에 15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 선수단의 상당수가 한국관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한국어 훈련 용어까지 독학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본에는 8천억 엔을 투자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국관 출입과 한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본 선수단 주장 야마구치가 일어섰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의 베테랑이자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34세의 노장이었습니다. 선수단 전체가 존경하는 리더였죠. 장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존경합니다. 도쿄 올림픽 때 장관님이 새벽 4시에 훈련장에 나와 계셨던 거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일본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야마구치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저희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때렸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예선에서 한국 선수들을 봤습니다. 빙판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코치의 한국어 한마디에 몸이 악기처럼 반응하더군요. 우리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코치의 지시를 머리로 해석하고 동작으로 옮기는데 찰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찰나가 순위를 가릅니다. 야마구치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번째 올림픽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인생에서 마지막 올림픽인데 자존심 때문에 금메달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대단한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빙판 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한국어 명령이 0.4초. 빠르다면 저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장관님, 한국어를 쓴다고 일본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일장기를 달고 빙판에 서는 건 우리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장 좋은 도구를 쓰는 게 선수의 본분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뒤에서 1명, 2명, 5명, 10명. 선수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금메달을 향한 절박함이 담긴 눈빛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쇼트트랙 감독 하시모토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60대의 노장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 코치에게 직접 발음 교정을 부탁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시모토 감독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35년을 빙상에 바친 노장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제자들의 금메달을 위해서요. 회의실에서 158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35년 관료 인생의 자존심과 선수들의 절박한 바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158명 앞을 천천히 지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쳤습니다. 쿵. 손마디가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줬습니다. 15분 후 저는 한국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자키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한국과는 점심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선수들은 많지 않았고 한국 스태프들이 오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코치 스태프 중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본 선수단에게 한국어 훈련 용어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한국 코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이기면 되죠, 뭘. 같이 이기면 된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아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벽을 쌓는 동안 한국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관에서 나오는데 아침에 한 번 봤던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어제 안 드시고 가셨잖아요. 아직 아침 안 드셨죠? 잠깐만요. 그러더니 주방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직접 만든 주먹밥 2개가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가 속에 들어가 있고 검은 김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걱정 마세요. 일본분 입맛에도 맞을 거예요. 저는 그 주먹밥을 받아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낮에 자기 선수들을 끌고 가겠다며 화를 냈던 일본 관료에게 이 아주머니는 아침밥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입장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덩이를 건네는 이 자연스러운 행동.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함이 혀끝을 자극했고 따뜻한 밥이 텅 빈 위장을 감쌌습니다. 하루 반 넘게 굶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번째 주먹밥까지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누구나 환영이에요. 저는 물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제목은 일본 스포츠 과학 시스템, 밀라노에서 그 증가를 증명하다였죠.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8천억 엔으로 못 산 것. 밀라노에서 저는 패배했습니다. 아니, 일본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제 편견이 패배한 겁니다. 8천억 엔으로 AI를 살 수 있습니다. 연구실을 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음절의 힘, 소리 하나에 담긴 민족의 기억,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0억 엔으로 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국적도 모르는 타국 관료에게 주먹밥을 쥐어주는 그 자연스러운 따뜻함. 누구나 환영이라며 문을 여는 그 너그러움. 그것은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예산이 끊기면 멈추지만 문화는 사람이 사는 한 계속됩니다. 밀라노에서 세계가 선택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전해준 한국 관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그분은 약속을 지킨 겁니다. 30년 후 밀라노에서 그 약속이 증명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알프스의 설산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에 아침 햇살이 부서져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산보다 밀라노 선수촌 한국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던 주먹밥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배워야 합니다. 8천억 엔을 더 쓰라는 게 아닙니다. 벽을 허물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좋은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밀라노에서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패배였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스포츠의 미래는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열린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첫걸음은 밀라노 한국관에서 건네받은 주먹밥 한 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입안에는 아직 김치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밀라노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8천억 엔의 시스템이 한국의 문화 앞에 무릎을 꿇은 이야기.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건넨 따뜻한 주먹밥 한 개의 이야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언어로, 음식으로, 마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대단함을 직접 체험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스포츠청 전 장관이 밀라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8천억 엔의 시스템도 이기지 못한 한국의 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문화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